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2026년 1월 6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1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수많은 평론가와 관찰자들 사이에서 이 날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마치 홀린 듯이 이 소식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소문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오중전회가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진 2026년 1월 6일에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중국 사회라는 거대한 솥단지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 펄펄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회의가 막을 내렸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관료들은 복지부동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생계를 위해 주말이면 라이브 방송을 켜고 물건을 파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칭송하던 거리의 붉은 표어들은 어느새 조용히 철거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던 문구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대중이 믿고 싶은 것은 단순히 회의가 앞당겨진다는 날짜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답답한 공기를 누군가가 대신 터뜨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밀한 권력 투쟁이 이제는 밖으로 터져나올 때가 되었다는 기대감이 이 소문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부패 사정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비워야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청구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날아갈 것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마싱루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를 둘러싼 사건의 불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부패 척결 작업이 아닙니다. 베이징 정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번 칼자루를 쥔 곳은 당의 규율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아닙니다. 바로 장유샤 부주석이 이끄는 군기율검사위원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당의 감찰기구가 아닌 군대의 감찰기구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군사 권력이 당의 행정 시스템을 압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마싱루이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부인을 거쳐 결국 성격으로 여겨지던 펑리위안 여사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문에 따르면 마싱루이의 처리를 두고 위기감을 느낀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구명 활동을 위해 중국 군사력의 상징인 81빌딩, 즉 국방부 청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장유샤 부주석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접견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는 완전 무장한 특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살벌한 분위기였지만 펑 여사는 이를 무시하고 장 부주석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눈꺼풀을 한번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던 무장 경호원이 거칠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펑 여사와 장 부주석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총구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적인 살기는 펑 여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경호 참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펑 여사님, 수장께서는 지금 중요한 군사작전 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니 즉시 떠나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호칭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원장님이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둔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펑 여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군대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인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홀대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가 군 통수권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군대를 장악하지 못한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할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내의 원로들과 각 파벌의 관료들이 이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지난 시절의 정책 실패와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미리 장부를 꺼내들고 정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공포에 정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발사된 것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군대가 최고 지도자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감지되자 그 공포는 순식간에 관료사회 전체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청산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 무너져 내린 인물은 바로 위안자준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우주 항공 계열을 이끌어온 소장파의 대표주자로 평소 강인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정한 칼날 앞에서는 그 모든 스펙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었던 12월 11일 경제공작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장 복도에서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던 위안자진의 앞을 군 기울이 서기 장성민이 가로막았습니다. 장성민은 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마식루이 동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위안자진은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과 10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신경계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가게 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2명의 군인에게 양팔이 들린 채 질질 끌려 차에 태워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장유샤 부주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동료를 보면서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최고 지도자의 파벌은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이자 살생부의 명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보여지는 체포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 파벌은 단순히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을 넘어 최고 지도자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그의 자금줄, 즉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신호탄이 12월 9일에 터졌습니다. 화롱자산운용의 전직 간부였던 바이티엔 후이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패 사건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관례상 고위급 경제사범에게는 사형 유예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바이티엔 후이 개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막음이자 동시에 확정 판결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뇌물을 준 사람을 사형시켜 뇌물 공여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 지음으로써 그 돈을 받은 배후 인물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판결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이티엔 후이와 그의 상사였던 라이 샤오미는 오랫동안 최고위층 가문의 자산을 관리해온 이른바 흰 장갑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반대파 세력은 이제 뇌물 수수 사실을 법적인 철안으로 굳혀 최고 지도자의 가족, 특히 영부인의 가문과 누나의 가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 축제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훗날 최고 지도자를 반당 집단의 수괴로 규정하고 감옥으로 보낼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앙위원 후보 27명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발탁한 군수산업 관련 측근들이거나 저장성 시절의 옛 부하들입니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날개를 하나하나 꺾어 그를 철저한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다가오는 전초전에서 그가 손쓸 수 있는 병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를 허수아비 사령관으로 만들겠다는 반대파의 치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월로 앞당겨졌다는 회의는 결국 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한 장례식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선을 권력의 가장 깊은 내막 최고 지도자가 처한 막다른 골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휘두르는 칼날이 단순한 부패 청산이 아니라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쿠데타적 성격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후 감옥에 갇혀 지난날의 모든 과에 대해 처절하게 계산을 치러야 한다는 공포, 바로 그것이 그를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인 자구책을 가동했습니다. 바로 후계자 논의를 스스로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리창이나 딩쇠샹 같은 측근들을 후계자 후보로 거론하며 은퇴할 준비가 된 것처럼 연막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중과 반대파의 시선을 누가 그를 끌어내릴 것인가에서 누가 다음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돌려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 충신들을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국면이 진정되면 다시 방역을 가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당 원로들은 이 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후진타오 전 주석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인사권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후계 문제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서 집단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을 지배했던 1인 천하의 룰을 깨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결국 최고 지도자는 고립되었고 후계자 선정 문제는 밀실 지명 방식에서 파벌 간의 합의와 투표가 필요한 집단 의사결정 프레임 안으로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 정계에서는 4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집단 지도 체제 명단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양, 후추나 딩쇠샹, 천지닝.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실로 엄청납니다. 먼저 왕양의 복귀는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좌경화되었던 경제 정책을 수정하고 시장 친화적인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후춘화입니다. 지난 20차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자에 의해 정치국에서 무참히 쫓겨나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던 그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최고 지도자가 주도했던 지난 당 대회의 결정이 역사적인 오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딩쇠샹과 천지닝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이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막고 물러나는 최고 지도자에게 최소한의 체면은 살려주겠다는 원로들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평등하게 테이블에 앉는 순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던 제왕적 통치 시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6년 1월로 소문난 오중 전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테이블을 정식으로 펼쳐놓고 권력과 책임 그리고 차기 리더십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안건들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2년 당대회 당시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강제로 끌려나가고 리커창 전 총리가 쓸쓸히 퇴장하며 완성된 줄 알았던 절대 권력의 탑이 이제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원로 세력과 군부의 연합작전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파는 단순히 그를 은퇴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건좌에서 내려오게 한 뒤 그와 그의 가족이 저지른 과오를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더 큰 계획, 즉 완벽한 청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층부에서 칼과 총이 오가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 중나라의 지도자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14억 인구의 손에 들린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인터넷 상황은 한마디로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평소라면 1분도 안 되어 삭제되었을 금기시된 영상들이 더우인과 콰이쇼우 같은 플랫폼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탱크맨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최고 지도자를 풍자하는 곰돌이 푸 애니메이션이 버젓이 추천 영상에 뜨며 심지어 천안문 사태 당시 학생들을 위로하던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영상까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댓글창은 1989년의 그 날짜를 암시하는 숫자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계정이 폭파되고 공안이 출동했을 일들이 지금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지방 재정 파탄으로 인해 끊겨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밤낮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던 검열 요원들은 현재 6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을 위해 충성스럽게 국민의 입을 막던 그 청년들은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밥도 주지 않는 공산당을 위해 그들이 욕설과 비판이 담긴 영상을 필사적으로 지울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임금 체불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잠들어 있던 계급의식을 깨웠고 심지어 일부 검열원들은 고의적으로 금지된 영상들을 인기 게시물로 올리며 시스템에 복수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경비견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할 때 그 철옹성 같던 방화벽은 비스킷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는 법입니다. 지금의 인터넷 광란은 검열 시스템의 붕괴와 민심의 폭발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며 모두가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온라인뿐만이 아닙니다. 현실 공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온순했던 중산층의 도시 상하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상하이 대극장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공연되었을 때 혁명의 노래, 민중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 있던 관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이 하나 되어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민심이 예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터져나온 소리 없는 폭동이었습니다.
상하이의 엘리트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노래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6년 1월 6일 오중전회가 열린다는 그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요? 날짜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신시대라고 자부하던 그 거대한 배가 타이타닉호처럼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은 여전히 조타실에서 나만이 이 배를 구할 수 있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갑판 밖의 악단은 이미 곡조를 바꿨고 승객들은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로들과 군부는 구명보트를 내리기 위해 선장을 강제로 조타실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기관실의 선원들은 일을 멈췄으며 승객들은 분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6일은 단순한 회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오만과 독선이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이 될 것이며 낡은 질서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혼란과 공포는 어쩌면 진정한 변화를 알리는 산통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